오늘부터는 천궁-3, 즉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어떻게 세계 방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공 무기는 해외 언론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제 S-300, 미국의 패트리엇, 이 두 가지가 양분하는 시장 구조였죠. 그러나 이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패트리엇을 수입하는 을의 입장에서 이제는 패트리엇을 대체하고 심지어는 미국 시장까지 노크하는 갑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한국 방공산업의 출발점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된 중장거리 방공망조차 갖추지 못했어요. 미국은 패트리엇을 들이밀면서 값비싼 유지비를 강요했고, 일본은 늘 한국은 방공기술 후진국이라 비웃었죠. 하지만 그 멸시가 한국을 자극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의지가 생겨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천궁 시리즈, 그리고 지금의 천궁3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궁3의 등장은 곧 한국이 우리를 얕보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선언하는 외교적 딱이나 다름없어요. 특히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일본의 패트리엇 개량만으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시인했습니다. 이건 곧 일본이 더 이상 독자적 방공 능력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반론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천궁3 하나로 세계가 그렇게까지 놀랐을까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THAAD나 S-500 같은 시스템이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어야 할 건 기술 그 자체보다 전환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은 늘 뒤쫓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천궁3를 통해 앞서 나간다라는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단순히 유격 고도만 따질 게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사우디와 UAE가 한국산 방공망에 눈독을 들이는 건 단순 성능 때문이 아니라 미국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죠. 그렇군요. 결국 천궁3는 무기라기보다 하나의 정치적 상징,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드높이는 상징물이라는 거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공기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동맹을 강조했지만 속내는 불안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워싱턴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울을 파트너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의 시진핑도 크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HQ9, HQ19 같은 체계를 내세워 동남아 시장을 잠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는 필리핀까지 한국의 천궁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 경쟁이 아니라 중국이 무기기술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저는 여기서 러시아까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자랑하는 S-500조차 사실상 실전 배치가 미흡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방공망의 허술함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쟁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4단계 다층 방공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죠. 이 차이가 바로 신뢰입니다. 전쟁터에서 무너진 무기보다 실전 검증을 넘어 다층 방어를 입증한 한국 무기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한국의 방공망은 뚫린 그물에 가까웠습니다. 고고도는 미국의 THAAD가 맡고 있었지만 중고도와 저고도에는 빈 구멍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천궁3가 본격적으로 배치되면서 한국형 사중 구조, 즉 KAMD가 완성되었습니다. THAAD, L3, 천궁3, KAMD 저고도 체계까지. 이 네 가지가 합쳐져 마치 하나의 돔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 돔을 능가하는 아시아형 철의 돔이 드디어 등장한 것이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미국은 늘
한국은 방공체계에서 미국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궁3의 등장은 그 말 자체를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특히 중층 영역, 즉 30에서 50km 고도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히 메우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PAC-3도 사실상 적어도 방어에 치중하고 있고 THAAD는 150km 이상에서 요격하는 장비죠. 그 사이의 빈 구간이 바로 죽음의 공간이었는데 한국이 청궁3로 이를 메워버렸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독창성이 빛납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고도 높은 무기만 강조하면서 중간 영역은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적을 마주하다 보니 중간도 뚫리면 끝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연구비를 쏟아부었고 결국 세계 최초로 완벽한 다층 방공 체계를 갖춘 국가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절대 방패를 만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의 불안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한미동맹은 강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청궁3가 미국 무기 시장을 잠식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워싱턴은 늘 패트리엇을 통해 동맹국들을 묶어두었는데 이제 그 고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발트 3국 같은 지역은 미국 말고 한국 무기로도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건 미국의 군사 패권에 직접적인 균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점이 한국에게는 외교적 무기가 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군사 외교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NATO 국가들이 한국산 방공체계에 눈길을 돌리면 워싱턴은 한국과의 협상을 더 유연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한국이 거래의 주도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일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방위성에 한국의 청궁3 개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껏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동북아 방공 최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의 패트리엇 개량형은 여전히 중층 요격 능력이 부족하고 자체 개발은 더디기만 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죠. 한마디로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방공체계의 가장 큰 약점은 고도 30km에서 50km, 이른바 중층 대기권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적어도 방어 무기로는 닿지 않고 고고도 요격 기술로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되곤 했죠. 그래서 미국 패트리엇은 저고도에서만 제대로 작동했고 THAAD는 150km 이상의 고도를 겨냥했습니다. 결국 이 중간지대가 죽음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청궁3를 개발하면서 이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히 메워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반도의 가장 큰 숙제를 풀어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바로 이 틈을 노려왔어요. 고각 발사라든가 변칙 궤도를 통해 미사일을 중층 영역으로 밀어넣어 기존 방어망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방공망은 이런 궤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청궁3가 40km 이상 고도에서도 명확히 요격할 수 있고 L3과의 연계로 빈틈없는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이 아니라 전략적 변화입니다. 이 중층 구간이 뚫린다는 건 적에게 한 번만 성공하면 수도권 전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그널 자체가 사라진 거죠. 북한이 수십 기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다 해도 어느 고도를 선택하든 반드시 맞닥뜨릴 방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진짜 억제력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론 하나를 제기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중층 요격 기술은 이론적으로 어렵고 100%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 쪽 전문가들이 자주 그렇게 주장하죠. 과연 서울이 이 공백을 완전히 없앴다고 단정해도 될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청궁3가 단순히 시제품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실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수차례 요격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심지어 미사일 속도가 마하 5 이상인 표적도 명중시켰다는 보고가 있죠.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현된 능력입니다. 반대로 러시아 S-500이나 중국 HQ-19는 아직도 실험 결과조차 불투명합니다. 결국 한국은 이론적 논란을 넘어 실제 성과로 공백을 지워낸 겁니다. 이 부분은 일본에게도 뼈아픈 교훈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패트리엇 업그레이드에 기대고 있고 중층 방어 개념 자체가 희박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중층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일본이 독자적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독자 해결책을 배치 단계에 올려놓았으니 양국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국제 수출 시장입니다. 중층 방어가 가능하다는 건 단순히 기술 자랑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가진 약점을 한국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 나아가 유럽의 발트 3국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NATO 방공망도 사실상 이 공백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메웠다는 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반전입니다. 오늘날 레이더 기술의 핵심 전환점은 바로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반의 능동 위상 배열 AESA입니다. 겐 소자는 기존 GAAS, 갈륨 비소 보다 전력 밀도와 열저항이 월등히 높아 더 강한 송신 전력을 더 작은 크기로 구현할 수 있고 넓은 대역폭을 통해 다수의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탐지거리와 분해능이 증가하고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천궁 3에 탑재된 차세대 겐 레이더는 실전에서 300km 이상의 탐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며 한 번에 수백 개의 표적을 관리할 수 있어 포화 공격, 세처레이션 어택을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전자전, EW, 환경입니다. 상대가 강력한 재밍이나 스푸핑 기술을 동원하면 레이더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지 않나요? 중국과 러시아는 전자전 능력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괜히 아무리 우수해도 전자전 대응 능력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강력한 송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천궁 3 레이더는 겐 기반의 유연한 파형 제어와 디지털 빔포밍을 결합해 ECCM, 전자전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주파수 점프, 프리퀀시 하핑, 스펙트럼 분산, 적응형 빔 형성 등이 실시간으로 적용되어 재밍 신호를 분리하고 진짜 표적을 추출합니다. 더구나 다중 레이어의 네트워크 센싱 다른 장비들과의 센서 피전, 센서 데이터 공유를 통해 단일 레이더가 당하면 보완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단일 센서가 전자전에 의해 무력화되더라도 전체 체계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레이더 기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중국도 겐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한국의 겐 레이더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중국도 양적으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신뢰성과 실전 검증에서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민간 군수용겐 제조 공정에서 품질 관리, QC와 열 관리 기술을 고도화했고 실전과 유사한 환경, 염분, 습도, 고온이 저온 사이클에서 장기간 내구성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정예 레이더, SDR, 아키텍처를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로 새로운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반면 중국 제품은 초기 생산량은 많지만 장기 내구성 펌웨어 보안 인터페이스 상호 운용성에서 약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경제성 측면은 어떻습니까? 미국산 고성능 레이더는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겐 레이더는 가격 경쟁력도 갖추었다고 보시는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공급망 통합 덕분에 고성능 겐 레이더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을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성비, 성능 대비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동, 동남아,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러시아 제품 대신 한국산 레이더와 천궁 체계를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기술 수출을 통한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방산 산업의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스텔스 표적에 대한 탐지 능력은 어떻습니까? 스텔스 기술은 전통 레이더의 위협을 약화시키는데 겐 레이더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겐 레이더의 넓은 대역폭과 높은 펄스 에너지 덕분에 낮은 단면적 RCS를 가진 스텔스 표적도 더욱 유리하게 탐지됩니다. 또한 통합 센서 네트워크, 소형 레이더, 전자광학, EO, 위성 정보 등 보아의 융합으로 스텔스의 약점을 노립니다. 스텔스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유효할 뿐, 전 대역에서 완전한 은닉은 불가능합니다. 천궁 3회 레이더는 다중 주파수의 다중 센서 융합을 통해 스텔스 표적의 잔류 신호를 포착하고 교차 검증하여 추적을 유지합니다. 겐 레이더는 단순한 센서 업그레이드를 넘어 전투 체계 전체를 바꿔놓는 혁신이군요. 한국은 이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고 비용 효율성과 실전 신뢰성으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오늘날 요격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단순한 폭발로 파편을 날려 표적을 분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천궁 3가 채택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정밀 충돌, 키네틱 히트 투 킬입니다. 말 그대로 요격탄이 적 미사일의 탄두와 직접 충돌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표적을 파괴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파편 폭발 방식에 비해 여러 결정적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방사성 탄두나 고성능 소형 전력탄, 하워드 투 킬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2차 피해, 파편, 화학적 방사성 확산 등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충돌 판정이 명확하여 오탐, 오발 위험을 낮추고 다중 위협 상황에서 더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난점도 만만치 않겠군요. 요격자가 탄두와 정확히 맞닿아야 하니 유도, 추적 제어 체계의 정밀도가 극단적으로 요구되겠죠. 특히 접근 속도가 극초음속인 경우 마하 5 이상 또는 그 이상에는 반응 시간과 제어량 모두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센서 컴퓨팅 액추에이터의 통합입니다. 천궁 3는 고성능 관성 항법, IMU, 과 위상 배열 레이더, 고속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의 실시간 육자 유도, 6DOF 상태를 추정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알고리즘이 결합돼 표적의 변칙 기동을 미리 보정합니다. 요격기 자체는 초정밀 자세 제어 시스템, 전기식 유압식 스레스터 조합, 과고응답성 제어 루프를 갖춰 초단 시간 내에 수십 밀리라디안의 가고차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 유도, 중간 유도 최종 세이프티 가이던스를 적용해 마지막 수백 미터 구간에서 초정밀 충돌을 실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들의 주장처럼 실전에서 100% 보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전술 핵탄두나 다중독립 표적제 돌입체 MIRV 같은 경우 단일 요격으로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100% 보장은 어떤 시스템에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궁 3의 가치가 드러나는 지점은 확률적 억제입니다. 즉, 적이 다발 발사나 MIRV를 통해 비용을 들여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요격 성공 확률이 충분히 높아 공격의 비용 효과를 무너뜨리면 억제는 달성됩니다. 더 중요한 건 신뢰성입니다. 천궁 3는 단일 요격 성공률을 크게 끌어올려 적의 계산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적은 더 많은 탄두를 쏟아부어야 하고 그만큼 발사 비용 탐지 가능성 보급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전략적 우위는 서울 편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적 효과도 유발하겠군요. 핵탄두나 전략탄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해지면 주변국들의 위협 계산이 바뀌고 한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테니요. 특히 중국, 일본이 이 점을 경계할 것이고 미국도 동맹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 전술적 차원을 넘어 히트 투 킬은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핵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한국은 더 이상 전략적 약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 측면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낮은 2차 피해라는 가치는 중동, 유럽 시장에서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가격 경쟁력과 결합된 실전 신뢰성은 락히드나 다른 전통적 공급자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술 유출과 사이버 보안 측면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정밀 유도 알고리즘과 센서 퓨전을 통한 우위가 핵심이라면 이 부분의 보호가 곧 국가적 자산일 텐데요. 당연히 그 부분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보안은 물리적 보안과 동급으로 강화되었고, 펌웨어 무결성 검증, 다중 인증 통신, 전용 폐쇄망 운영 등을 통해 외부 개입을 차단합니다. 또한 국산 핵심 부품의 비중을 높여 공급망 리스크를 줄였고, 국제 공동 개발 대신 핵심 알고리즘과 핵심 센서의 독자 생산을 확대해 기술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전장은 더 이상 단발 미사일의 단순한 교전장이 아닙니다. 수백 기의 드론이 동시에 쏟아지는 스웜 공격, 적어도 이 저속의 소형 무인기부터 고고도 이 극초음속 재진입 탄두까지 혼합된 복합 위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단일형 방어 개념으로는 이 모든 위협을 동시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궁3화 통합된 한국의 다층 방공 체계는 이 복합 위협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센서 측면에서겐 레이더와 소형 다중 센서, EO-IR, 소형 레이더, 전자정보 수집 체계가 서로 보완하며 목표 분류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AI 기반의 신호 분류와 우선순위 결정, 스레트 프라이오러티제이션은 포화 상태에서도 가장 치명적 위협을 먼저 제거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요격 자산의 다양화입니다. 작은 소형 드론은 저비용의 전자전 이레이저의 소형 지향성 요격체로 처리하고 중2 대형 탄도의 순항 위협은 천궁3화 L3으로 처리하는 적수적처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비대칭 방어가 실현됩니다. 또한 다중 발사의 동시 요격 상황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화력 분배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인간의 판단 지연으로 인한 치명적 실패 확률을 크게 줄였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만 포화 공격을 막기 위해선 발사 플랫폼의 분산과 재보급 능력을 가진 공격자가 더 많은 비용을 감내할 경우 방어 측의 요격 비용이 폭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적이 수천 기 드론을 소모전으로 공격해오면 요격 비용은 급증하고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한국은 이 비용 효과 게임에서 어떻게 우위를 확보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설계가 빛을 발합니다. 전통적 요격, 미사일 방식으로만 방어하면 비용 불균형이 발생하겠지만 천궁 3체계는 비용 계층을 도입했습니다. 즉 저비용 드론은 저비용 대응 수단, 레이저, 전자전, 소형 요격체으로 무력화하고 고가의 미사일 요격은 극히 위협적인 표적에만 쓰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고출력 레이저 이 대전력 전자전, EW 장비는 단위당 요격 비용을 원가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적의 소모전 전략을 무력화합니다. 또한 AI 기반의 타격 우선순위와 예측 엔진은 실제로 낭비적 요격을 최소화합니다. 결국 적은 수의 고가 위협에 대해서만 고가 요격을 집중시키고 대량 저가 위협은 저비용 체계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균형을 맞춘 겁니다. 그렇다면 극초음속 무기나 MIRV처럼 속도와 기동성이 극단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드론과 일반 탄도탄을 동시에 막는 건 이해가 되지만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극초음속체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극초음속 위협에 대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한국의 해법은 예방 탐지, 교란 요격의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탐지 단계에서 위성이 고고도 레이더의 해상 센서가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예측 알고리즘이 궤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정합니다. 교란 단계에서는 위성이 지상 기반 전자전으로 초기 유도의 통신을 교란시켜 최종 세이프티 구간에서의 요격 가능성을 높입니다. 최종적으로 천궁3화 L3의 협동 요격으로 결정타를 노립니다. 또한 극초음속 개발 자체가 고난도 기술이므로 적이 그런 위협을 대량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방어 체계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그 격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천궁3화 미국의 PAC-3MSE 또는 패트리엇 계열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지표부터 보죠. 탐지, 추적 통합성,
중층 요격 능력, 히트-투-킬 정밀도, 전자전 대응력, 유지 비용 및 업그레이드 유연성 등입니다. 패트리엇은 오랜 기간 검증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지만 설계 철학이 하이엔드 하드웨어 중심이라면 천궁3는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중심 설계로 접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궁3는 동일한 예산으로 더 높은 중층 요격 성공률과 더 낮은 단위 유지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패트리어디 갖는 연합 운용성, 미군의 로지스틱스 지원과 같은 강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제공하는 지원 체계에 의존하면 운영 리스크가 줄어들고 전시 동시 운용에서의 상호 운용성 이점도 큽니다. 그런데 실제 성능 비교 수치에서 천궁3가 우위라고 주장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중층 요격 고도와 추적 정밀도입니다. 패트리엇 PAC-3MSE는 저고도와 특정 고도에서 강점이 있지만 30-50km의 중층에서 요구되는 기동성이 추적 정밀도, 최종 유도, 성능은 설계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천궁3는 처음부터 이 중층 갭을 메우기 위해 설계되었고 실사격 시험에서 다단계 유도와 고속 자세 제어로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공개된 자료와 국방기술 보고서는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센서 퓨전 능력입니다. 천궁3는 위성이 해상 이 지상 레이더와의 실시간 데이터 융합을 기본 아키텍처로 채택해 단일 레이더 의존성을 제거했고 이로 인해 전자전 상황에서의 복원 탄력성, 리질리언스이 큽니다. 그런데 패트리엇은 오랜 수출 운용 경험을 통해 개선된 품질 보증과 신뢰성 데이터가 풍부합니다. 실전에서의 운영 경험은 성능 지표 이상의 신뢰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신형 체계가 초기 단계에서 그런 신뢰도를 쌓기 전까지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초기 신뢰도는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의 집중적인 시험 이 개량 주기를 통해 빠르게 신뢰도를 쌓고 있고 실제 구매국들의 피드백도 긍정적입니다. 예컨대 중동 이 동유럽의 실수요자들은 검증된 효과보다 현실적 운영 비용과 유지보수 자율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패트리엇은 미국의 로지스틱 이 정책적 제약을 동반하는 반면 한국은 더 독립적인 운용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수출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정치적 측리도 간과할 수 없겠네요. 동맹국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트럼프 행정부조차 공개적으로 한국의 방공 능력을 주목한다고 했을 정도로 워싱턴은 이미 긴장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패트리엇이 사실상 무기 외교의 도구였기에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적 파급을 낳습니다. 게다가 비용 경쟁력도 무시 못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발사대와 유지보수 예비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요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천궁3의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새로운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총소유 비용, TCO이 낮습니다. 패트리엇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비용이 시간 부담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의미를 묻겠습니다. 만약 동맹국 일부가 패트리엇을 천궁3로 교체한다면 한미 동맹의 군사적 연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호 운용성 문제, 탄약 부품 공유, 교육 훈련의 재설계 등 복잡한 이슈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단가를 낮추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키는 가성비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는 전통적 방산 거대 기업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에게 심각한 구조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 방산사는 수십 년간 고마진 이 고비용 구조로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의 유연성, 효율적 공급망 통합, 모듈형 설계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통해 단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결과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발사대, 더 많은 예비부품, 더 촘촘한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실수요국들은 비용 대비 실효성에서 한국산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만 반감 무기에 끌리는 건 아닙니다. 군사 전략 측면에서 총소유 비용, TCO은 작전 지속성에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반갑 전략이 장기적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보완 측면에서 진정으로 우수한 대안인지요. 단지 초기 구매 비용이 낮아 보이는 것과 전시에서의 실제 운용 비용이 낮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접근법은 값만 싼 것이 아닙니다. 첫째, 모듈러 디자인과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정비 교체가 간편합니다. 둘째, 국내 산업 생태계 중소협력사들까지 포함한 공급망이 탄탄해 예비 부품 조달이 신속합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정의 플랫폼을 통해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위협을 대응하므로 하드웨어 교체 비용이 적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장기적 TCO는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로키드 마틴처럼 특정 부품 및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 공급 구조를 가진 기업은 유지보수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그러한 잠금, 락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키드 마틴의 입장에서 반격은 가능한가요? 전통적 경쟁자는 품질 보증, 장기 신뢰성 데이터를 내세우며 여전히 우위를 주장할 텐데요. 또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후원과 금융 보증은 큰 장점입니다. 물론 미국은 정치적 금융적 도구를 동원해 자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항상 먹히지는 않습니다. 실수요자들은 과거와 달리 단순히 미국 프리미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동, 동유럽, 아세안 국가들은 실제 운영 비용, 부품 현지 조달 가능성, 유사시 자주적 유지보수 역량을 중요시합니다. 한국은 이 요구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술 이전 조건과 운용 자율성을 패키지로 제공해 정책적 족쇄를 피하게 해줍니다. 이는 곧 구매국이 지정학적 레버리지 없이 스스로 방어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산업 파급 효과입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단지 군사 장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산 생태계와 연계된 산업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장비 현지화 등 경제적 이득을 함께 얻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투자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로키드와 같은 기업은 이런 국가적 동반 성장 모델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반갑 무기의 정치경제적 파워입니다. 한국 제품은 가격뿐 아니라 자율성, 현지화 가능성, 기술 공여를 패키지로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구매국은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성을 사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로키드 같은 대형 방산 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천궁 3의 성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성과가 아닙니다. 이미 전작인 천궁 2가 중동에서 패트리엇 대체자로 부상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패트리엇 대신 한국산 천궁 2를 선택한 사건은 국제 방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패트리엇은 고비용 고의존 모델로 국가의 방공망을 미군 종속형으로 만들었지만 천궁 2는 비교적 낮은 가격과 유연한 운용 조건, 그리고 안정적 성능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특히 UAE 사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걸프 지역은 늘 미국 무기의 최대 시장이었고, 워싱턴은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UAE가 천궁2를 대량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우리는 미국 말고도 선택지가 있다라는 선언이었거든요.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유와 지정학적 이유로 미국과 긴밀히 묶여 있지만 실제 방공망 보강에서는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곧 워싱턴의 독점적 지위 붕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전 신뢰성입니다. 천궁이는 사막 환경에서 고온 모래폭풍 극한 기후 조건을 버텨냈고 운용 병력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반면 패트리엇은 유지보수 비용과 재보급 문제로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패트리엇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핵심 부품이나 업그레이드를 쉽게 받을 수 없었지만 한국은 훨씬 유연한 조건으로 현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이 차이는 단순 기술의 차이를 넘어 자주적 방위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기술 이전과 현지화 요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했죠. 현지 정비창 설립, 운용인력 훈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협력 같은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절대로 이런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구매국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동에서의 이러한 성공은 천궁 세 개발과 수출 전략에도 직접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즉, 저렴한 가격만으로는 안 된다. 신뢰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궁 2의 성공은 곧 천궁 3가 세계 무대에서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상 중동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일본은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방산 수출이 제한적이고 자국 기술조차 독립성이 약합니다. 미국의 그늘 속에 있으니 독자적 수출 사례를 쌓지 못했고, 따라서 중동 시장에서 일본 옵션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천궁2로 입지를 다지고 천궁3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동유럽과 발트 3국, 루마니아, 폴란드, 심지어는 독일 내부까지 한국의 천궁 3를 검토하거나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워싱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NATO의 방공체계는 철저히 미국산 패트리엇과 일부 유럽산 시스템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미국 무기 의존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품 조달은 늦어지고 전장에서는 성능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궁 3는 마치 새로운 산소통처럼 등장한 겁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흥미로운 사례죠. 이 나라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최전선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무조건 미국산 무기만 선택해야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발사대와 요격체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유지 비용까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한국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NATO 내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천궁3가 동부전선 방공망의 비용 대비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워싱턴의 진짜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무기 판매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패트리엇 수출은 미국이 NATO 회원국들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부품과 업그레이드를 독점 공급하면서 군사적, 정치적 종속을 유지한 것이죠. 하지만 만약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체계를 도입한다면 미국의 이런 레버리지가 약화됩니다. NATO가 워싱턴에 단일 지휘 체계를 벗어나 다원적 방공 구조로 변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태도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미국과의 협력에 묶여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방비 지출에 대한 국민 반발이 큽니다. 값비싼 패트리엇을 계속 끌어안는 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반대로 한국산 체계는 성능 대비 저렴하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도 효율적이어서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독자 노선을 추구하지만 유럽 내 방공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NATO 회원국이 아니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정치적 간섭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제한적인 자국 우선주의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철저히 거래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성능, 가격, 신뢰성 이 세 가지를 내세우니 회원국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검증된 공급망 회복력과 신속한 생산 능력을 보여주었죠.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제공하지 못한 장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경쟁이 아니라 동맹 구조 재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이 미국의 명령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NATO의 비공식적인 방공축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천궁3가 단순히 중거리 요격 미사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이유는 방산 전문가들조차 이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세 가지 기술 장벽을 한국이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하 5 이상의 요격 속도입니다. 보통 요격 미사일이 마하 4를 넘기면 유도의 제어 안정성이 무너지고 구조적 스트레스와 발열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첨단 복합 소재와 냉각 이열차폐 기술을 결합해 마하 5를 안정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고출력 갠 레이더의 열 관리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탐지하는 레이더는 강력한 출력을 내야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열이 발생해 소자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열 관리 기술을 방산 분야에 적용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륜형 발사대의 경량화입니다. 기존의 비슷한 성능의 시스템들은 지나치게 무겁고 크기가 커서 신속 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발사 차량 히탄체의 발사관 모듈을 경량화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해 실제 전장에서 빠른 재배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극복했다는 게 사실일까요? 미국과 러시아조차 속도, 열, 경량화 문제를 동시에 풀지 못해 늘 타협적 설계를 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이 모든 걸 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과장 아니냐라는 시선을 보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한국이 단기간에 뛰어든 게 아니라 20여 년간 축적된 기술적 토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도체의 배터리 소재 산업에서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한국이 이 기술들을 그대로 방산에 흡수했습니다. 예컨대 초고온 세라믹 복합 소재는 원래 차세대 반도체 장비에서 열 차폐용으로 연구된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갠 레이더의 열 관리 역시 스마트폰 이 데이터 센터용 냉각 기술을 군수화한 것이고요. 즉, 방산만의 발전이 아니라 민간 산업 전체가 기술 뒷받침이 되어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한국은 방산 독립국이 아니라 첨단 제조업 강국이 방산으로 들어온 사례군요. 그러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일본도 소재 정밀 기계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자부해왔는데 왜 이런 성과를 못 내고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일본은 방산산업 자체가 정치 법적 제약에 묶여 있어서 민간 기술을 군사에 전환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기업들은 방산보다는 민간 수출에 더 집중해왔고 정치적으로도 미국 무기에 종속되어 독자 개발의 요인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과 미국의 과도한 압박을 동시에 경험하며 우리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졌습니다. 그 절박함과 민간 기술력의 융합이 오늘의 천궁3를 만든 겁니다. 그럼 중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자국산 HQ 계열을 내세우며 우리는 독자 방공 강국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왜 한국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걸까요? 중국은 양적 확대는 빠르지만 질적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소재 반도체의 정밀 제어 분야에서 기술적 자립도가 부족하고 핵심 부품의 품질 관리도 불안정합니다. 결국 실험실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장기간 실전 환경에서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험실 성과를 곧바로 양산 운용 단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세 가지 불가능을 돌파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천궁3의 기술적, 산업적 성취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가상의 전투 시나리오를 통해 그 억제력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은 단순합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박을 감행해 수십 기의 ICBM을 동시에 발사하는 상황입니다. 과거라면 한국 사회 전체가 공포에 빠졌을 시나리오였죠. 수도권, 원자력 발전소, 산업 클러스터까지 한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는 불안은 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천궁 3화 L3, THAAD, KAMD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아이언 실드가 전면 가동되면 이 위협은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시 교전 능력이죠. 북한이 수십 기 ICBM을 발사하면 단순히 한두 발을 요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시다발적 교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천궁3가 그런 포화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천궁3는 동시다발적 위협을 가정하고 개발된 체계입니다. 고성능계 레이더는 수백 개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AI 기반의 교전 관리 시스템은 가장 치명적 위협을 우선순위로 자동 선정합니다. 요격 미사일 또한 다수 발사대를 통해 동시에 운용되며 각 발사대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중복 교전을 방지합니다. 예컨대 하나의 ICBM에 불필요하게 여러 발을 쏘는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포화 공격 전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재도립체, HGV, 나 MIRV, 다탄두 분리 재도립체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 기술을 참조해 MIRV형 ICBM을 보유한다면 과연 천궁3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MIRV 위협의 경우 L3과 천궁3가 협력하는 다층 교전 구조가 핵심입니다. 상층에서는 L3이 주탄두를 먼저 요격하고 하층에서는 천궁3과 분리된 소탄두를 정밀 추적 요격합니다. 또한 AI 교전 시스템은 MIRV 궤도의 분리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요격 지점을 계산합니다. 물론 100% 완벽한 방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격 성공률이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북한은 전략적 계산에서 공격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억제 효과입니다. 저는 여기서 전략적 함의를 짚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의 전탄 발사가 공중에서 무력화된다면 북한은 사실상 전략적 억지력을 잃는 셈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방공기술의 진보를 넘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천궁3가 가동된 순간 북한의 ICBM은 더 이상 전략 카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사일 발사 협박만으로도 정치 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협박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납니다. 더 나아가 천궁3와 L3의 존재는 중국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위협에도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반도를 향한 미사일 공격은 더 이상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 모험주의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억제력은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신호를 주겠군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방어 우산에 의존하지 않는다. 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천궁3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 레버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패트리엇, 일본이 미군 기지, 중국이 대규모 경제 보복을 무기로 삼아 협상력을 높였다면 이제 한국은 천궁3라는 방공 독립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무기는 외부의 압박에 대한 최후의 거부권이자 동맹 협상에서 한국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만드는 실질적 방패입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3,500억 달러 요구를 들고 나왔을 때 한국이 단호히 거부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도 바로 자주적 방공 능력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미군이 없으면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린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워싱턴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천궁3의 배치는 곧바로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워싱턴에는 우리가 굳이 패트리엇을 살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 베이징에는 당신들의 미사일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 도쿄에는 우린 미군 우산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무기 구매자가 아니라 협상 파트너, 나아가 기술 공급자로 위상을 바꿨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안보의 균형추는 중국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천궁3화 아이언실드의 완성으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방어 능력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군사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 보복을 시도해도 한국은 그럼 우리 더 독자적 무기를 강화하겠다라며 맞받아칠 수 있죠. 일본의 상황은 더욱 난감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동맹 내 위상을 높이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산 자율성이 부족하니 한국이 우린 독자 방공 체계를 갖췄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일본의 외교적 카드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한일 협상 구도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외교적 파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NATO와 중동, 동남아까지 시야를 넓히면 천궁3는 단순 수출 무기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 플랫폼으로 작동합니다. 예컨대 폴란드가 천궁3를 도입하면 이는 곧 한국과 폴란드의 정치적 동맹 강화를 의미합니다. 중동 국가가 한국산을 선택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한국의 협상력이 강화됩니다. 즉, 천궁3는 글로벌 거부권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천궁3가 본격적으로 대량 배치되고 L-32K-AMD, THAAD와 통합되어 완성형 아이언 실드 체계가 작동하는 2034년, 한반도와 동북아의 하늘은 사실상 침투 불가 구역이 됩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이미 2028년까지 초기 전력화를 마치고 2030년대 초에는 전술적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34년이 되면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 하늘을 뚫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2034년의 수도권을 상상해 봅니다. KAMD 적어도 체계가 수도권을 촘촘히 덮고 천궁3가 중층 방공을 책임지며 L-32 상층 방공을 완성하고 고고도에서는 TGD가 협력합니다. 네트워크 센터에서는 인공지능 지휘 통제 시스템이 수백 개의 표적을 분류하고 실시간으로 요격 자산을 배분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하늘 전체가 반응하는 것이죠. 2034년의 아시아 하늘은 더 이상 전쟁 기술의 경쟁장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안보 표준의 시험장이 될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패트리엇 없으면 위험하다라는 논리를 펼 수 없고 중국은 우리 미사일은 지역 억지력이라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일본 또한 독자적 방공망을 갖추지 못했기에 한국의 아이언 실드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않고는 자국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불편하지 않을까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물은 한국이 동맹을 배신하고 스스로 제국을 세우려 한다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동맹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망을 완성한 주권 국가입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우린 우리의 하늘을 닫았다. 따라서 우리의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주국방이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에서의 발언권 확보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국제적 함의를 짚고 싶습니다. 2034년 아시아 하늘이 닫히는 순간은 곧 국제 무기 시장의 패권이 바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NATO, 중동, 동남아가 한국산 방공 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무기 기업들의 독점은 깨지고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3중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천궁3가 어떻게 기술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의 하늘을 닫으며 국제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론을 내릴 차례입니다. 천궁3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안보 판도에서 의존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는 선언입니다. 과거 한국은 늘 미국의 패트리엇, 일본의 방공망, 중국의 위협 속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무기와 기술을 두려워하고 일본은 따라가지 못해 당황하며 중국은 방공 우위 주장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군사적 독립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국이 아닙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와 협상할 때도 우린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압박하려 해도 시진핑이 경제 보복을 운운해도 이시바가 일본 자위대를 내세워도 한국은 당당히 우린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궁3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히 군사력의 수혜자가 아니라 국제 규칙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천궁 3는 기술적으로 아이언 실드의 중층 고리를 완성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는 한국에게 거부권을, 산업적으로는 세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글로벌 방공체계의 새로운 룰메이커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궁 3는 단지 한 번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한국 방산산업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L3 블라기, 극초음속 요격체계, 우주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까지 모든 발전의 기반이 천궁 3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며 표준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정리하자면 천궁 3는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방공 규칙을 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룬 여정의 결론입니다. 의존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